지금으로부터 30년 전 1991년 4월 9일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신생국가로 수도 트빌리시, 인구는 약 400만 명, 유럽 대륙과 아시아의 경계에 있는 카프카즈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과 교육의 중심지 역할도 했지만 이러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역사상 주변국들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받았던 나라, 바로 조지아입니다. 러시아어로는 구루지아, 조지아어로는 사카르트벨로라고도 불리는 조지아가 최근 들어 머나먼 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의 중요한 국책 사업을 맡기고 FTA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제안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며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지리적으로 큰 장점을 갖춘 조지아의 경우 유럽연합, 흑해경제협력기구, 중동걸프협력회의, 독립국가연합 등에 진출할 수 있는 세계적인 거점으로서 독립을 선언한 이후 교통과 물류 등의 산업을 중심으로 한때는 10%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등 작지만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나라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상대적으로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국가인 조지아는 국가의 인프라가 다소 취약한 편으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그 성장세가 급격하게 떨어지며 침체기를 겪기도 했는데, 특히 겨울철에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전력에 높은 의존도를 보여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는 현 실정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조지아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과 손을 잡고 인프라를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는 것으로, 그중 하나가 바로 조지아의 에너지 자립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환경부의 발표에 의하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조지아의 나티아 투르나바 경제지속개발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가졌는데, 이 회의에서 조지아의 낸스크라 수력발전 사업과 관련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조지아 정부는 지난 2012년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 참여를 제안했고, 이를 위해 JSC 낸스크라 하이드로라는 합작 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해 이번에 낸스크라 수력발전 사업을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총 1조 5천억 원의 규모로 한국수자원공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사업이 된 이번 낸스크라 수력발전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지아의 북서부 산악지대인 스와네티 지역의 낸스크라 강 유역에 수력발전 시설을 5년에 걸쳐 건설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이 시설을 36년간 운영하게 되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모든 전력을 조지아의 전력공사에 판매해 수익을 얻고, 이후에는 조지아 정부에 낸스크라 수력발전소의 소유권을 넘기는 건설, 운영, 소유권 이전으로 이어지는 BOT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해당 관계자에 의하면 낸스크라 수력발전 시설을 통해 생산할 수 있는 연간 발전량은 약 1219GWh로 예상되는데, 한국의 것과 비교해보면 소양강댐의 무려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지아 국민 60만여 명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 전력량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조지아 입장에서는 자국의 에너지 자립이 걸려있는 최대의 국책 사업인 만큼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화상회의를 통해 조지아의 투르나바 장관이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한국과 손을 잡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는 것이죠. 최근 들어 미국을 비롯해 브라질, 인도, 일본 등 여러 해외 국가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되는 조짐이 보이면서 마치 이에 비례해서 오르듯 금시세가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처럼 불확실성이 커질 때 안전자산으로 취급을 받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금 혹은 골드, 석유는 이러한 금처럼 가치가 있는 것으로 블랙골드라고도 불리는데, 친환경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재 각광받는 분야들 중 하나가 바로 물과 관련된 산업으로 블랙골드에 빗대 블루골드라는 별명이 붙었죠. 그만큼 물 산업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지아의 낸스크라 수력발전 사업에서 발전소의 건설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한국 기업이 참여하게 됐는데,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건설 사업을 비롯해 사우디, 카타르, 우즈베키스탄,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 여러 국가의 제련소, 가스 처리 시설, 해상 원유 정제 시설 등을 건설하는 플랜트 사업, 복합 화력 발전소, 변전소 공사 등의 에너지 사업, 그리고 각종 토목 및 건축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의 현대건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현대건설은 터키의 현지 업체 리막과 설립한 합작 법인을 통해 지난해 11월에
총 7억 3,700억 달러 규모의 수력발전 시설의 공사 사업에 낙찰 의향서를 접수했고 현재는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상태인데 현대건설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처음으로 조지아에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면서 독립국가연합 등 해외 진출 시장의 다변화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현대건설은 수력발전소와 댐, 터널 2개소 등을 건설하게 되는데 여기서 엔지니어링, 건설, 구매 등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을 현대건설이 일괄 수행하는 턴키 방식이 도입됩니다. 턴키 방식은 열쇠를 돌리면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로 상대방에게 인도한다는 의미로 쉽게 말하자면 조지아 정부는 이번 대규모 국책 사업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한국 기업에 믿고 맡기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을 향한 조지아의 믿음과 관심은 이외에 여러 방면에서 관찰되고 있는데 그 사례로 지난해 10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세르비아와 아제르바이잔에 이어 조지아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조지아의 살로메 주라비시빌리 대통령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조지아에 초대하고 싶다. 조지아에 한국 대사관이 공식으로 개설되면 양국 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하며 한국에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낸 바 있습니다. 또한 조지아의 기오르기 가하리아 총리의 경우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대국이다. 한 조지아 수교 30주년을 맞는 2022년에는 수도 트빌리시에 한국 대사관이 개설되기를 희망한다. 낸스크라 수력발전 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 등 한국 기업이 맡아줘서 정말로 든든하다. 라며 마찬가지로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발전을 희망했습니다. 참고로 살로메 주라비시빌리 대통령은 프랑스 이민자 2세이면서 조지아에서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영국 BBC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월에 치러진 대선 결선 투표에서 당시 무소속이었던 주라비시빌리 후보가 야권 통합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주라비시빌리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태어나 외교관으로 경력을 쌓다가 2003년에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 주재 프랑스 대사로 임명되면서 모국인 조지아로 돌아왔고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5월 21일 주라비시빌리 조지아 대통령의 요청으로 마침내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처음으로 정상통화를 하게 됐는데 약 35분 동안 이어진 정상통화에서 주라비시빌리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지아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고품질의 진단키트를 지원해준 것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명한다 라고 언급하며 먼저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에게 조지아 방문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한국과 조지아 양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지아에서는 올해 10월에 총선을 치룰 예정으로 이미 4월에 코로나19 사태의 확산 속에서도 전국 단위의 총선을 무사히 치른 한국에 자문을 구하는 등 정상회담에 버금가는 정상통화였죠. 문재인 대통령 역시 한국에 대한 조지아 대통령의 신뢰와 관심에 조지아는 한국의 신북방협력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다. 한국 기업의 낸스크라 수력 발전 사업 참여를 비롯해 양국 간의 항공협정 체결 등이 앞으로 한국과 조지아 양국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길 기대한다. 라고 언급하며 더 긴밀한 협력 관계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의 아세안, 그리고 인도와의 교류 협력을 끌어올리는 신남방 정책이 있다면 신북방 정책은 마찬가지로 유라시아 국가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이 전략에는 유라시아 거점국인 조지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2위 통신업체 영국의 보다폰이 미국의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화웨이의 장비를 퇴출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다폰은 영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통신사이고 전 세계 가입자 수가 6억 3천만 명으로 중국의 차이나 모바일에 이어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콧 패티, 보다폰의 최고 기술 책임자는 이틀 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영국의 통신사들은 이전에 3G, 4G 시절부터 중국 화웨이의 장비를 사용해오고 있었는데 이를 갑작스럽게 다른 회사의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은 무리이고 막대한 시간과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불필요한 이벤트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였는데요. 영국 정부는 특정 국가, 특정 업체를 근거가 부족한 이유로 배제하기보다는 영국의 5G망 확대와 본질적인 기술 발전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올 겨울 화웨이 통신 장비의 부분 사용을 허가했었죠. 이 5G 핵심 부분에서는 화웨이의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비핵심 부분에서는 전체의 35%가 넘지 않도록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고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2023년까지 영국의 각종 인프라 사업에 중국이 관여할 여지를 제로 수준으로 축소하고 비핵심 장비에서마저 화웨이를 퇴출시키려는 방침을 내어놓았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반기를 든 것인데요. 우선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큰 대목이겠죠. 이미 화웨이의 장비를 통해서 이전에 3G, 4G망을 구축해 놓은 상태이고 이 5G에서 다른 업체의 제품으로 바꿔서 도입을 한다면 이 초기부터 통신망을 다시 구축해서 깔아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기존에 영국 정부가 제안했던 화웨이 장비 공급량 35% 이 상한선을 준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무려 7,500억으로 추정을 했었는데 이 화웨이 장비를 전부 다른 국가들의 장비로 전면 교체한다면 그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죠. 영국의 통신업계는 화웨이 통신 장비 사용을 전면 금지하면 오는 2025년까지 영국 전역에 초고속 통신망을 제공하겠다는 총리의 공약이 훼손될 것이라면서 영국 정부를 상대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다툼은 단순히 봉합될 만한 성격의 것이 아니죠. 추후 4차 산업의 패권, 이 세계의 주도권을 수성하려는 미국과 도전하는 중국의 근본적인 다툼이고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이 이례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공산주의라는 워딩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어떻게 보면 이념적 대립의 성격으로 해석을 해야 될 문제죠. 기업들이야 이윤을 쫓는 단체이기 때문에 당장의 눈앞의 이익, 이 화웨이 장비에 대한 수용적인 의사를 표출하고 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국가와 국가, 이념 간의 문제이고 결국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을 몰아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2일 전 소식을 전해드렸다시피 화웨이의 통신 장비가 전혀 문제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CC 인증을 받아서 우리의 장비는 안전하고 보안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로 삼고 있고 영국의 대대적인 광고를 하면서 화웨이가 영국의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화웨이를 둘러싼 안보 위험 논란에 해명하는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편에 서서 반중국, 타도 화웨이를 외쳤던 국가들에게 중국은 차례차례 이 보복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일본이 타겟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군사 안보적으로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죠. 그러나 지리적으로도 중국과 인접해 있고 아베 총리의 주도 하에서 중일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많은 공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경쟁하기보다는 협력을 아베 총리가 1, 2년 전부터 내세웠던 슬로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일본은 이렇게 미국의 동맹 국가이지만 경제적으로도 중국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 1년의 사태에서 소극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서방의 많은 국가들은 중국을 강하게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냈지만 일본은 이 같이 참여하자는 서방 국가들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중국 시진핑 주석의 일본 방문의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고 중일 관계를 개선시키려는 것이 아베 총리의 주요한 외교적 성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괜히 중국을 자극시키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같은 일본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 서방 국가들의 많은 비판을 받았고 아베 총리는 결국 입장을 바꿔서 이 G7 국가들의 새로운 홍콩 상황 관련 성명 발표를 일본이 주도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죠. 아베 총리는 전날 G7은 글로벌 여론을 이끌 임무가 있으며 일본은 홍콩의 일국 양제에 대한 성명 발표를 주도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는 발끈하면서 즉각적인 입장을 내어놓았는데요.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일본의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 문제는 중국의 내정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국가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언급을 했으며 일본을 향해서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일본이 먼저 준수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표출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니혼게이자의 신문의 어제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화웨이는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반도체 최종 공정을 중국으로 옮겨서 하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화웨이는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니죠. 화웨이의 뜻은 사실상 중국 정부의 뜻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미국이 화웨이에 이 제재 수위를 강화하는 상황 속에서 이 글로벌 공급망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부품 생산을 중국 내에서 즉 현지화시키려는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니케이는 화웨이가 중국 내외 반도체 관련 거래 기업에 이 최종 공정에 해당하는 실링과 검사, 이 반도체를 배치해서 회로를 만드는 공정 등에 대해서 연내 중국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다고 언급했는데요. 현재 이러한 공정들은 유럽이나 일본, 대만, 한국 등에 나눠져 시행이 되고 있죠. 또한 화웨이는 이 반도체 실링 공정에서 들어가는 중요한 재료 중의 하나인 절연 필름에 대해서도 이를 생산하고 있는 일본의 기업들 아지노모토와 히타치 카세이 등의 중국의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은 일본과 화웨이와 거래하는 일본 기업들에 대해서 자국에 투자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중국은 이미 미국과 연대하고 있는 호주에 대해서 전방위 보복 조치를 내어놓은 바 있었죠.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중국 책임론을 가장 강하게 언급하는 이 노빠꾸 국가 호주에 대해서 이 전 세계를 상대로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의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5년간 호주에서 생산되는 보리에 대해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고, 호주는 자국 내 전체 보리 생산량의 과반 이상 1조 원이 넘어가는 액수를 중국에 수출해 오고 있었어요. 또한 호주산 돼지고기 역시 수입을 중단하면서 미국에게 당했던 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호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각 국가들에게 미국의 편을 들 경우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중국의 이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이번 바이러스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자 이 부적절한 초기 대응을 했었고,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는 발뺌하는 이 파렴치한 중국의 모습들, 그리고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들로 이 전 세계적으로 반중 심리가 거세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중국의 이 체제적 문제점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많은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고립시키는 기조가 만연해 있고, 중국이 우선 협력을 꾀하는 대상은 러시아입니다. 오는 7월 중국 시진핑 주석은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브릭스, 이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5개 국가들의 앞글자를 따서 브릭스라고 명명이 됩니다. 해당 5개 국가